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가 가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안익태 선생을 친일 청산 대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 후반으로 급증했습니다.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3월 초 대유행기 수준으로 접근했습니다. 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조현선 기자, 신규 확진자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279명 늘었습니다. 이 중 국내 확진자가 267명,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신규 확진자 103명, 어제 166명 등 오늘까지 더하면 사흘 만에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면 하루에 9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던 2월의 1차 대유행 직후의 3월 초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확진자 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열렸던 서울시 브리핑에 따르면 0시 기준 서울에서만 확진자 수가 146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서울 내 최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3월 10일보다도 3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서울의 신규 확진자 146명 중 107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교회를 시작으로 감염 전파가 급속도로 번지는 데다 커피 전문점과 학교 등 일상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분류돼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다수가 몰리는 모임이나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공간이 해당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할 범위도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는데 PC방도 이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방역 관리도 깐깐해져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이 이용하는 식으로 인원을 제한했고요. 또한 최근 관중석 30%까지 입장이 허용됐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이야기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3일간의 연휴 동안 거리 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까딱하면 우리의 방역망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방역당국은 혹시나 붕괴될지도 모르는 뚝 위에 선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상황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16일 같은 경우 총 신규 확진자가 279명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는 12명에 불과하고요. 예. 지역 발생이 267명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발생 확진자가 245명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자릿수 넘는 신규 확진자를 보여지게 되면서 140명을 넘기게 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발표가 있던데요. 네, 서울시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 확진자가 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는 지난 3월 10일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을 때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구로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구로 콜센터 사태 때보다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3배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이나 수도권만을 놓고보면 어떻게 봤을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계심을 다시 한번 고추 세워야 될 그러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제가 앞서 시작할 때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는데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두 귀에 선 마음으로 총력을 대응하고 있다. 두 귀에 선 마음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내용인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수도권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왔었는데, 이 신천 지발이 2월 29일 날 909명이었어요. 네. 이건 전국적으로 909명이었고 사실은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사실 동선을 쫓아가지 못할 만큼 환자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역시 대구 경북 지방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3,400만 정도였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천까지 합치면 2,500만 정도가 되거든요.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확산 속도가 이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 또한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서부터 지방까지 하루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뭐 2-3시간이면 가죠, 부산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휴가 또 끼어 있기 때문에 또 휴가철이고 아이들도 방학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굉장히 악조건이긴 하지만, 실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은 교회 발로부터 시작해서 뭐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넓게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주말 방역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지금 200-300명 수준이 아니라 뭐 800-900명 수준으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K방역, 즉 빨리 발견하고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는, 치료하는 이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료체제도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일촉즉발의 아주 간당간당한 상황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좀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뜻하는 재생산 지수죠.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요, 교수님. 예, 얼마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것이 뭐 0.8 이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1.5를 넘어가서 1.8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이 한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라가는 확산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대유행을 대유행이었을 때는 3.5까지도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데까지 올라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더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깜깜이 감염이, 예, 깜깜이에요. 네, 네. 그것은 지금 14%를 14.3%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또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개인 위생 준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렇게 지역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정경 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들이 이 발병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국민적 경각심이 다소 낮아지면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밀히 준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최근에는 교회나 소모임,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봐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화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경증,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 집단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 사태가 확산되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정은경 본부장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도 높게 끌어올려서 이미 발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아직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집단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혼자서 거리두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 2차 유행을 차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의 사실 이 수도권 확산이요. 과거에 이제 대구의 집단 감염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신천지 발이었기 때문에 예.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인들의 접촉자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찾아가면은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좀 전조징후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강남의 커피숍이라든지 사무실 발로 상당히 많은 우리가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 용인이라든지 고향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또는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 심상치 않았었는데 이것이 전부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특히 이 사랑제일교회인 경우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이 교인들이 서울 시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있고 예. 더구나 이분들이 집회를 또 자주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럼 집회에서 감염이 된 후에 전국적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신천지발 두 번째 신천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데에 잘 협조를 하시고 또 명단도 잘 내셔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상황인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이외의 교회들에 있어서도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이 이제 풀어진 다음에 이것이 2주일 후에 지금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역시 이 교회에서의 모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예배와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 감염,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조 증상들이 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그거를 넘기고 일상화된 것처럼 그냥 넘긴 것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짚어봤지만 수도권에서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면은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 이거 아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사실은 7월 말까지만 해도 6%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7월 달에 6%라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때 전체 환자 수로 보면 외국인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퍼센트라는 것이 사실 그거보다 더 높았던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서 지금은 14.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많은 그 감염 원두를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증상이니까 알 수가 없죠. 본인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무증상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어디선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찾아보면 뭐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달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한다면은 설사 내가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N차 감염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전부 선제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서 위생을 잘 지킨다면은 어느 정도의 N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합니다. 네, 2단계로 올렸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때 인천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역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우선 첫 번째로 들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정부 당국에서 이 같은 2차 재유행의 조짐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소 이르게 이를테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을 장려한다던가 휴가를 장려한다던가 하는 그런 정책을 전 국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이제는 주말 연휴 사이에 휴가 가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같은 상황의 전환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샴페인을 조금 일찍 터뜨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또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다시금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코로나19가 2차 유행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부 당국에서도 이 시기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대다수 동의해주지 않을까.
항상 위기가 지나가는 것은 끝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 정책 같은 경우는 다소 늦은 감이 있게 추진하는 그런 신중한 태도가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정부 문제도 있고 정치권 문제도 있고 저희 그 일반 국민들도 너무 경각심을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언론인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알려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뭐 청으로 승격만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더 잘 듣고 저희가 그 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후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수도권,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도권 지역만 2단계로 격상을 한다. 근데 지금이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동량도 많고 한데 이게 방역에는 도움이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죠. 지금 이 2단계라는 것도 완화된 2단계거든요. 실제로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뭐 유흥업소 같은 것들도 완전히 금지시킨 건 아니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영업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상황만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이번 1, 2주 동안 타시도로 잘 가지 않으시고 좀 자제하시고 또 여행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을 전부 자제하시고 개인 위생만 잘 지킨다면은 지금 상황에도 통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격상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영업금지 같은 것들도 지금 하루 이틀 좀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뭐 탄력성 있게 괜찮다고는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 다음 주부터 막상 이제 17일 날 쉬고 이제 바로 또 직장 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제일 조심해야 됩니까? 제일 위험한 상황 뭡니까? 일단은 모든 분들이 퇴근하시고 집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또 개인적인 만남, 식사 이런 것들을 전부 하시지 마시고 또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방학인데 19일부터는 PC방도 고위험 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막 다니게 되면 이것도 또한 전파력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좀 지금 한 주간 동안은 좀 자제하는 행동, 또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또 휴가가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좀 연기하고 다른 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으니까 평론가님 이제 2단계로 격상됐을 때 바뀌는 거 지켜야 할 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실내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의 모임,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의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 권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언제든지 이런 모임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이 기관들, 모임 장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식당과 도서관,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과 수영장 등에 대해서는 방문객의 명부 관리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방문한 사람들 2m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하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만 허용되지 나머지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가 되는 것이고 스포츠 경기 역시 관중이 들었다가 이제 다시금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서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이 다시금 활성화될 그러한 가능성도 생기게 되면서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과거와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2번, 3번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100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진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정말로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어제 도심 집회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어제 아마 영상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그 경찰 폴리스 라인을 뚫고 나오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어제 보수 성향 이런 단체들이 8.15를 맞이해서 도심 집회를 연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보면은 뭐 2m 거리 두기도 힘든 것 같고 일부 참가자들 마스크 안 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보실 때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정도 집회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거리두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장기간에 또 고령자들도 많고요. 저 잘 보시면은 구호를 계속 외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접촉뿐만 아니라 또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들을 싸갖고 오셔갖고 같이 드시고. 식사하는 자료, 네. 예, 그러니까 싸갖고 와갖고 같이 드시는 화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더구나 이거 제일 큰 문제는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신 다음에 같이 오랜 시간 있으시면서 또 헤어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가시면서 헤어지고
또 음주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그러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 집회라는 것 자체가 방역에서 보면 이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더구나 어제 같은 경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집회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 있어 그 환자들이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해 주시면서 섞여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에서 대규모 집단 발생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즉 예배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외의 소규모 모임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은 예배 전후에 모임, 식사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네. 바로 집으로 가시고, 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정도는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떤가. 지금 강제적이진 않거든요. 이 지금 중위험 시설로 되어 있고 50인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나 미사, 법회는 사실은 여기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위중한 상황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이것들은 자제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집회에 대해서 SNS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엄정히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어기고 도심 집회를 연 것은 우리의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이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이제 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목이 돼 있는데 어제 도심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도심 집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면 이 통합당이 이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통합당이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황교안 대표 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광화문 집회에 굉장히 많이 나서고 어떻게 보면 그 집회를 시위하는 주최 측과 함께 움직였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큰 득을 못 봤다는 자체적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거리를 둔 것이고, 또 하나 어쨌든 방역당국의 지침,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제1야당이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불거지는 책임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제의 집회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이 정치권의 개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선을 그은 통합당의 판단 자체는 또 상당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무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제 보수 집회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수도권에 퍼지는 가운데 저같이 대중 집회, 대중 시위를 벌이는 것이 그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무적인 분석을 했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다시금 높여주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방역당국 차원에서 옳고 그르냐 이전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이게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보다는 지금 당국에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위기 상황에는 정부에 몰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뭐 다른 집회나 시위가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방역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 과연 정부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발언은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정무적인 어떤 판단, 의견이었던 정치적 의견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코로나19 소식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좀 확실히 나와야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이런 와중에 들려온 러시아의 백신 개발 소식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안전성 논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벌써 1차 생산을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지금 이 백신은 일상 이상을 38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생산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접종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지도 이때 3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러시아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하는 것도 너무 지금 건너뛰고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안전성이나 효과가 있는 것들이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생 규칙을 잘 지키면서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 중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을 골라서 도입하는 이런 좀 선에 섰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버는 만큼 우리도 빨리 개발을 해서 내년 중에는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나올 때까지 정말 방역수칙 잘 지켜야 슬기롭게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광복 회장이 쏘아 올린 친일 논란입니다. 어제는 제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경축식이 열렸는데 광복 회장이 한 기념사가 논란이 되면서 전국을 소용돌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 백선엽은 독립군을 토벌한 자,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한 겁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은 이 기념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대창했습니다. 이후 연단에 오른 김원웅 광복회장이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선생을 민족 반역자라고 지칭합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9분간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도 비판하며 친일 인사 파묘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가 대독된 제주도의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준비된 기념사 대신 김 회장을 비판했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지난해 초 광복회장에 선출된 김 회장은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14대 때는 민주당, 8년 뒤 한나라당, 4년 뒤에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는 이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 네. 지난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좀 일본과 어쨌든 대화를 하겠다,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담겼어요. 그렇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죠. 그 상황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신감을 좀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슬기롭게 지금 극복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일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제 제안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정권 차원이나 아니면 여당 차원에서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으로 대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돌변한 이유는 뭔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소구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피해자 중심의 어떤 그런 원칙, 그런 부분들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우리도 뭐 일본의 어떤 조치들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뭐 우리가 당장에 일본의 어떤 경제 교류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원칙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의 모습을 보면 변호사님, 뭐 어떤 뚜렷한 반성이나 사죄는 보이지 않고 또 자위대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요. 뭐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리 말하면 광복절. 일본은 이제 종전 기념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본인들은 패망한 날이니까요. 그날 무슨 우리에게 대해서 사죄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항상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걸 기대하는 거는 저는 기대할 아예 없고 문제는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이제 표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코로나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우리나라와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아주 톤이 높이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어떤 적극적 평화주의 얘기한 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일본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종전 기념에 나왔던 것과 보면 약간 톤 다운이 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비해서는 톤 다운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 아마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협력의 길로 갈 가능성을 좀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보면은 어제는 일본에게는 패전의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베 총리가 방금 톤 다운이 됐다고는 하겠지만 깊은 반성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성, 사과 이런 언급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이 톤 다운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과 유사한 건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갖겠다. 즉 개헌을 하고자 하는 그 속내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평화주의 단어로만 하면 굉장히 평화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하는 군대 갖겠다는 그런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사과나 이런 반성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국내 정치용일 발언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럼 본인의 지지율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역 실패에다가 경제는 안 좋고 올림픽은 이제 연기되고 실질적으로 지지율은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아베로서는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서 국내적 목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광복절 행사에서요, 평론가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기념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계속 논란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고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사에서 다소 편향적인 역사관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광복회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다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원웅 회장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삼선 의원 출신인데 14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출신으로 당선이 됐고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그리고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습니다. 당적을 상당히 많이 바꿨고 처음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입문했느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당의 당직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요. 이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정당에 또 몸을 담기도 했었던 만큼 당적을 너무 자주 바꾸면서 오락가락했던 분이 이렇게 강한 발언 정말 야당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의 어떤 과거에 오락가락했던 정치적 행보를 강성 발언으로 지우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맞는 말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 과거 인사들에 대해서 친일 행적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할 말을 했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만큼 이 논란이 광복절 기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전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여권의 주요 의원들 같은 경우도 김원웅 회장을 엄호하는 방식으로 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여서 이제 애국가 4절까지 다 같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애국가 불러야 되는 겁니까? 안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애국가라는 건 우리의 국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지금 광복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광복회장이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일 행각, 만주의 어떤 기념행사에서의 어떤 연주에서의 이 참여, 그 다음에 친나치 행각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제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된다. 특히나 이제 광복 회장이라는 부분은 역할은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할 자체가 광복 회장인 것이고 독립군이라든가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지, 반대로 이제 친일 문제에 대한 어떤 청산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지금 사실 고 백선엽 장구 때도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김 회장이 파묘 논란에 다시 또 불을 지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파묘 논란에 사실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네. 이번에는 또 중진 의원입니다. 강창일 의원이요. 뭐 한일 의원연맹 회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일본과의 좀 소통이 되는 여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강창일 의원도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서 뭐 이 얘기를 한번 다시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통합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주당 정권에서 만약에 파묘법 통과해서 파묘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언젠가 보수정당으로 정권 바뀌면 다시 안장할 겁니까? 또 진보정당 집권하면 또 파묘할 거예요? 그 다음 보수정당 집권하면 또 안장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파묘해야 된다 말다 하는 게 글쎄요 국가의 미래의 발전에 저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이 정말 어느 정도 민주화 산업화를 다 이룬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식민지배 겪었죠. 식민지배 겪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한민족 내에서 내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단 상태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겪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누구나 이제 공과 가가 있는 건데 이걸 한 면만 보고서는 파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저는 설득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백선엽 장국 친일 논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어쨌든 김일성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공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했던 김원봉 얘기해 볼까요?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짓밟으러 쳐들어왔던 김일성, 북한 정권 여기에 부역한 사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고 김원봉도 공과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 면만 보고 보수 정권에서는 김원봉보다 백선엽, 진보 정권에서는 백선엽보다 김원봉.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네, 친일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김 회장이 어제는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초조감이 지난해 경제보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껴안은 국민들의 자신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정부의 당당한 대처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이 관련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도 보이긴 했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복 회장으로서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극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이런 용비어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한 부분 인식하고 잘못한 부분 이렇게 지적받고 이런 것이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광복 회장이 다른 맥락의 어떤 얘기들을 분명히 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잘 극복했죠. 하지만 저 장면에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수가 모두 친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한 인사들 중에 이제 보수 인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곧 친일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공식석상에서의 어떤 언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제주도에서는 어제 광복절 행사가 파행됐다고 합니다.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 회장의 기념사를 정면 비판했기 때문인데, 이 원 지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축 말씀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 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보면은 지금 원지사가 준비한 축사를 아예 접고 완전 작심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김원훈 강북회장이 써준 원고를 이 제주 지부장이 대신 읽었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의 경축사를 밝히게 되면 자칫하면 이 원희룡 지사가 그 발언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묵과할 수 없어서 즉흥적으로 경축사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해 행사장 분위기는 다소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보수 야권 내의 여론은 원희룡 지사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할 말은 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있는 다소 우유부단한 이미지가 전날의 작심 발언으로 인해서 좀 많이 희석되는 그런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가 원희룡 지사에게는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왜 국민들이 통합을 해야 될 이 광복절에 광복회 회장의 이러한 다소 무리한 연설문 때문에 원 지사가 저 자리에서 경축사 대신에 비판하는 멘트를 내야 되고 이게 또 보수 진보로 국민들이 갈라치기가 되어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원 지사의 말이 맞다. 야권, 여권,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원 지사 그러면 친일파를 비유하는 것이냐. 이런 2차 논란으로 불거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광복절의 원래 취지와는 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역사관에 대해서는 김원웅 회장도 자신 나름대로 생각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원희룡 지사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많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내용을 공식 석상 국가 행사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정무적인 선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 선을 먼저 넘은 것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김원웅 광복회장이기 때문에 원지사가 맞받아치게 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광복절이 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러한 날마저도 국가적인 기념일마저도 정치적 논란,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온 최초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그 부분을 돌이켜보게 되면 역시나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이 의혹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회장 찾아가서 말씀을 깊게 새기겠다고 했는 반면에 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 굉장히 김 회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지금 여야 의원들이 지금 다 참전 분위기예요. 뭐 여당 의원들은 뭐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떤 그런 옹호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또 그 반대로 가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장혜찬 평론가 얘기 잘 해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광복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미래로 가는 통합의 날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기념사는 사실은 그렇게 막 분열적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네.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되는 그리고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협력,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네. 광복회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걸 메시지를 내므로써 정치권의 똥을 쫙 갈라져 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걸 한번 김원웅 광복회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야 정치인들도요. 여기서 더 확전하는 되는 거는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수해 아직도 복구도 안 됐죠. 그리고 코로나 수도권은 200명 넘었습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앞으로 첩첩상중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또 이 과거의 문제에 잡혀가져서 뭐 친일이니 종북이니 뭐 백선혁 장군이 잘했니 뭐 약산 김홍봉이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눠서 지금 싸우는 건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야 당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주 바뀌고 내일부터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갈등 상황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 분열, 사회 갈등을 언급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언급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맞받아쳤어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번에 8.15에 어떤 성명서를 내서 이렇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원로로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백선엽 장군 얘기도 사실 뭐 파묘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공식 절차에 의해서 모두 다 안장이 되고 유족들도 다 동의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걸 굳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제 등 해가지고 이 정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8.15라고 하면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초당적으로 어떤 이 일본의 어떤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는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굳이 논란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원로로서는 좀 부적절한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 이 국민 통합의 날이 돼야 할 광복절 전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조선 후기의 문신 이항현은 무릇 정치인은 주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 눈길 위의 발걸음같이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귀감은커녕 각종 일탈과 수준 미달의 언행으로 눈길을 마구 어지럽히는 못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 CCTV를 보겠습니다.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 종업원의 어깨를 쓸어내리고 감싸기도 합니다.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는데 이 나쁜 손의 주인공은 지방의회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붙이고 지원이니까 저도 손님도 모시고 식당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어깨 두 톡톡 씻습니다. 격려는 입으로 하고 손은 계산만 하면 되지 더듬긴 왜 더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결국 이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역할을 하겠다며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지방의원들. 공직자 마인드는커녕 일부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슬쩍한 경기 부천시 의회 의장, 의원들 간의 불륜 스캔들로 무리를 빚었던 김제시 의회 소속 의원들, 어디 이뿐입니까? 지난해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추행, 절도, 살인. 일반 국민들도 안 하는 걸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납득없네요. 일단 추문에 당장 고개를 숙인들 이런 일 다시 안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일을 못하면 일이나 만들지 말던가 한숨뿐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지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요. 먼저 당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민들 목소리에 경청해야 하고요. 다만 지금의 지지율의 변화가 특정한 어느 하나의 정책 이런 거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당이 이 사항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 네. 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상사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변인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10개월 만에 지금 이 당 지지율이 반전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지율이라는 것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추세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추세가 지금 민주당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미래통합당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세의 원인이 뭐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인데요. 부동층이나 중도층은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서울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빠집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로 30대가 상당 부분 이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세하고도 굉장히 연동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없고 가격이 급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핵심 지지층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상황. 반전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본적인 어떤 쇄신의 요인들이 작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주 이 여론조사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사실 등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여론조사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앞질렀다고 하는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순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40% 깨졌다고 하지만 또 50%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 이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민주당의 지지율 확 빠진 게 지난 10월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죠.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 전 장관 때 왜 빠졌어요?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서 공정의 문제 나오면서 지지율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 그렇게 해서 이제 장관 그만두고 다시 인사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난 걸 수도 있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표면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빠진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진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이게 과연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 여권 일부에서 8만 9초면 집값 안정될 거다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내년 초면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해가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등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란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청와대 정책 기조는 예전과 그대로 박 기장 그냥 갈 것 같은데 이 상태로라면 부동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잘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예전 총선 전처럼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또 헛발질을 해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일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금 지지율 관리에 비상에 걸린 거죠. 네, 지지율 좀 꼼꼼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을 했는데 조국 사태 때로 돌아갔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치예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볼 때 이 퍼센트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추세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반등의 추세가 보이지 않고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이 전부 하락하는 추세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앞서 김태현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사태 때나 그럴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하락해도요. 그 빠진 지지율이 야당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많이 가버렸거든요. 네. 야당이 이 빠진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이 딱히 잘한다, 대한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사 이익은 누릴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반등의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저는 기계적 반등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 하락 신호가 계속 오게 되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힘을 밀어주려는 심리가 발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계적 반등은 추세를 전반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사 기조나 여러 가지 정책 변화는 상당히 약화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가장 집중해야 될 사안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에서 바뀐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결국 인사거든요. 김현미 장관까지 이 인사의 어떤 변화 기조가 가지 않는다면 이 같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해 봅니다. 네. 우리 패널 분들이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는 이 문제는 부동산 전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을 이제 거듭 발표할 때 보면 조금씩 구멍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은 두 의원 모두 이제 정책이 잘 될 것이다. 뭔가 희망 섞인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성준 의원도 뭐 집값 안 떨어진다고 뭐 얘기했다가 8말 9초 되면은 집값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 뭐 희망 섞인 어떤 예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섞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소구력 있게 접근이 되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느냐가 문제인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에서 야당 쪽에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김현미 장관의 어떤 정책 기조는 세금 위주의 이런 규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개입하면서 사실상 공급 확대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제 나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빨리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 문제가 나옵니다. 전세 월세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라든가 서민들 여기에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 매물이 없어질 경우에는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지층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실질적인 어떤 점검을 당이라든가 뭐 정부가 전체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서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지지율 속에서 가장 좀 뭐 걱정한다고 할까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아지는 그 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사실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인데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을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바라보고 이제 여당에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아래로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내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생겨요. 왜냐? 문재인 정부는 5년으로 끝입니다. 근데 민주당 정부는 계속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청와대를 그냥 따라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대통령 계속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해야 되나?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나? 라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부르부르 나오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레임덕이 시작이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도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을 벌써부터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레드팀. 그러니까 뭐 그 군사 훈련할 때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군은 블루팀, 저쪽은 레드팀에서 우리 군사 훈련 중에 작전 중에 이게 부족한 부분이구나 해서 레드팀, 뭐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아니야. 우리 반성할 일이 아니야 이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차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라고 보는데 레드팀이 필요하다. 더 강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쪽은 아무래도 친문 주류보다는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을 급등시키고 있는 존재감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쪽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 입장에서는 차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 정권이 승계되었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더 가혹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릴 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더라도 이재명 걔가 해주면서 세를 불리고 대안이 필요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이 박범계 의원이나 친문 주류로 속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레임덕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지율 약화 현상을 최대한 정권 후반부까지 이어가야만 주류 안에서 또 다른 계승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역대 우리나라의 정권 승계, 민주화 이후의 승계 구도를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완전히 점 찍어서 주류에서 주류로 정권이 이양된 사례보다는 주류 내부에서 비주류로 정권이 이양된 사례가 더 많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지지율 변화 추이에 따라 당내 비주류 의원들, 지금까지는 거의 민주당의 친문 말고 다른 계파가 있기나 했나 이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의원들, 이재명 계, 또 다른 계파 의원들이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 또 친문 안에서도 완전히 친문으로 똘똘 뭉친 분들 외에 이 친문에서 다소 이완돼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구도와까지 연결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교수님한테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자성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보정당 계열이 이제 민주당의 전형적인 강점이며 특징 중에 하나가 치열한 논쟁 속에서 사실은 문제를 해법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냥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국민들은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적 쇄신, 국정 기조의 어떤 쇄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만 상황의 어떤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적 쇄신도 사실 노영민 실장에서 지금 막혀 있거든요, 흐름이. 이제 이런 부분 자체도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좀 점검을 해서 이 마지막 후반부가 이제 어떻게 여하이 이제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권 재창출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구성원 전체가 좀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상대방이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36.5%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당이 지지율이 높아진 거는 가만히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줄곧 두 자릿수의 격차를 유지하다가 민주당이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통합당이 역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통합당이 보수의 어떤 흩어졌던 보수 지지 세력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가만히 전략 때문에 진짜 반사이익을 본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현재로서는 가만히 전략이 맞죠. 가만히 전략도 전략이에요. 저는 좋은 전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는요. 호감들을 높이는 것보다는 비호감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일단 단점을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탄핵 이후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 4개 연속으로 지면서 탄핵 이후에 3개군요. 3선거 연속으로 지고 지난번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미래통합당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호감도의 시작은 뭐예요? 막말, 거친 언사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미래통합당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말실수가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연설 이후에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괜히 극우 유튜브 방송 나가고 페이스북에서 막 글 써가지고 내가 뭐 자극적인 걸로 보도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쭉 퍼지면서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말들이나 막말이 크게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만히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 단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사익을 본 건 맞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전략이에요. 그럼 민주당 분석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미래통합당 그럼 이 가만히 전략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건 이제 미래통합당의 하나의 숙제인 거죠. 네.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당으로 가야 네. 그래야 수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통합당이 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령의 5.18 정신도 이제 기입을 하는 그런 호남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죠.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바로 가가지고 이제 수해 복구 노력을 했던 것들도 네. 이어하고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중과 전략과 함께 호남에 구애하는 이런 전략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지지율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저는 뭐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누가 잘하느냐가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돼야만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어느 기반을 갖고 있다. 그것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여야 정당과 대통령 지지율로 요동치는 민심 분석해봤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일요일 낮 여러분들이 즐겁게 해드릴 그런 뉴스만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네, 먼저 기부행렬 소식입니다. 기름 제거 위한 머리카락. 화면 보시면 머리카락 모으고 스타킹에 채웁니다. 오일 펜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머리카락에 물속에 기름을 흡착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일본 선박이 좌초돼 엄청난 기름이 유출된 이 모리셔스 주민들이 머리카락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웠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데 시민들의 머리카락 힘으로 하루라도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다로 돌아간 벨루가입니다. 멸종 위기 흰 돌고래 벨루가죠. 거대한 특수 포대기에 실려 바닷속으로 운반됩니다. 사실 10년 동안이나 중국의 한 수족관에 갇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해 수족관을 인수한 영국 회사와 한 해양생물 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게 된 겁니다. 일단 10년 만에 바다 생활 적응을 위해 아이슬란드의 해양 보호구역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어미개 모성입니다. 네, 자, 기록적인 폭우로 땅에 묻혔다가 구출된 강아지 모습입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이천시 한 마을에서 떠돌이개 한 마리가 땅을 파며 울고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혹시나 하며 땅을 파보자 강아지 2마리가 발견돼 기적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며칠 뒤에도 이런 식으로 2마리가 추가 구조됐고요. 어미개와 새끼 4마리는 안전하게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뉴스겟 Back to the Future. 앞으로 뉴스입니다. 양재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출입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수요일 광주를 찾아 5.18 묘지에 참배합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통계청이 2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합니다. 신용, 소득, 지출 등 가계 살림 지표들이 공개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비는 안 오던데 뭐 장마는 끝난 건가요? 네, 정말 길었죠. 중부지방장마가 54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역대 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폭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젠 폭염이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운 겁니까? 많이 더운데요. 일단 서울 오늘 낮 기온이 31도로 어제보다 4도 높습니다. 중부지방엔 오늘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이 임시 공휴일인데 그럼 내일도 계속 덥습니까?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특히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거든요. 체감더위가 40도 안팎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무더위에 지치기 쉽습니다. 수시로 물 마시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꼭 챙겨주시고 손도 잘 씻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코로나19를 막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에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